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정부가 13조 원이 넘는 대규모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확 줄여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부담이 모두 줄어듭니다. 특히 징벌적 과세로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가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집값을 합쳐서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법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세 개만, 그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또 민감한 질문은 피해가고 달라진 도어 스태핑의 모습입니다. 대신 참모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아침 전면에서 언론의 화살을 받기보다 메신저를 분산시켜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꾼 겁니다. 자, 금요일 시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금요일 시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달라졌습니다. 질문 개수는 좀 줄이고 답변은 짧게 하고 민감한 질문은 되도록 피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처음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일단 안정감을 주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대개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을 하는데 그 사면 계획 있으신가요? 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약간 안정감이 드는 거. 사실 이 두 가지 언급은 해서는 안 되는 언급이거든요. 잘한 것 같고요. 자, 일단 저런 상황이고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저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이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어 스태핑에서 이제 직설적인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저렇게 자꾸 답변하지 않겠다는 둥 뭐 질문을 뭐 한 두 개만 하라는 둥 뭐 이렇게 되면 저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요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 그거 왜 하지? 이제 무용론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또 부담이에요. 부담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 중간선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질문 예상되는 질문에 답변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그걸 아주 정제된 표현으로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을 하락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또 각종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선 실세 공격 역시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사 과정에서 소위 비선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관련해서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SNS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이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그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 잡는 것도 호가호위하는 참 어이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 기사가 가짜 뉴스와 합성돼서 소문으로 떠돌 때 외면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긴장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몸은 대구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은 중앙 정치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를 오래 하시고 중진이신데 저런 지적이 저는 지금 팬클럽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네.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를 모시는 분들 좀 새겨들 있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 영부인의 팬클럽은 저도 처음 봤죠. 그리고 그 팬클럽 회장 맡으신 분이 그 강모 변호사가
좀 너무 즉자적으로 반응들을 많이 해요. 네. 반응하고 지금 또 이제 홍 시장 발언에 대해서 뭐 설치는 건 뭐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는 식으로 또 바로 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다면은 이게 맞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홍 시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내조를 낮은 자세로 조용하게 하기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 출발은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수의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부정적 시각의 출발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때 시작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본인이 대국민 사과하시면서 나는 대통령의 남편이 되더라도 조용한 대조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해외 순방에 가서 국빈 행사에 안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절차가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것도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얘기가 있거나 해명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했고 결정타는 그런 과정에서 뭐 김해 봉어마을 참배 때 본인이 있던 회사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나토 가셨을 때 거기에 진짜 이렇게 모시는 분이 1호기에 그냥 타고 갔다. 이게 저는 결정 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시잖아요. 네. 안 보이니까 일부에서는 김 여사 안 보이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언제까지 미봉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이 5년 동안 안 볼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입장도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홍준표 이 시장을 향해서 설치는 건 당신이다 뭐 이런 표현을 거친 표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연일 방송에 나와서 또 얘기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주고받을 때까지는 이제 왕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왕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치적 견해 좀 건의사랑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있잖아요. 글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의견과 섞이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의 의견을 제가 반영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정치적 견해는 모두가 저 강신업의 어떤 그 개인 의견이고. 자, 그러면서 비공개 활동을 할 게 아니라 공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쨌든 대통령 부인입니다. 네. 그럼 부인의 역할과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그걸 숨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공적으로 공개하고 네. 국민들이 모두 알게 함으로써 감시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김식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만시지탄 같아요. 이미 여당에서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그 팬클럽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여전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 팬클럽에서 대통령의 집무실 그리고 여사의 비공개 사진들이 팬클럽을 통해서 여과 없이 전달이 됐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왜 이게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논란이 가라앉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신업 지금 팬클럽 회장께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여사나 대통령을 도와주는 측면보다는 반대로 네. 지지율을 깎아먹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음을 또 수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보면은 연예인들도 팬카페가 있죠. 네.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음반 판매를 높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팬카페가 생깁니다. 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일들을 하시면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자유입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팬카페가 왜 생겼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잘 보좌 해서 대한민국 잘 이끌어 달라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민생을 잘 돌봐주십사, 옆에서 여사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발언들과 지금의 행보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전달했던 것 때문에 힘이 실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나와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네. 발언을 했던 것은 그렇게 좀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네. 보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한 번쯤 왜 이 팬카페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신업 변호사가 바로 그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뭐 후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계속해서 선을 그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사진을 전달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뭐 강신업 변호사는 물러설 것 같지 않고, 아니 뭐 팬클럽을 김건희 여사가 해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것 역시도 김건희 여사가 자 앞으로 강신업 변호사의 관계에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네. 그런 소리 것이 나오고 빨리 있죠. 그 국회에서 그 지명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3명 추천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전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했죠.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서로 다른 입장을 냈는데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과거 정부에 대한 진단, 문제점에 대한 진단 잘 하셨고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고 앞으로 우리 국정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한 좋은 연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very nice. 문재인과 민주당의 단어를 합치니까요. 이게 아마 29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언제까지 남탓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성과로 입증하는 그런 유능함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16번 등장시켰고 민주당도 12번이나 연설에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좀 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단 분위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 막 치고 그러더라고요. 연설 네. 끝나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진단을 한 것이고 그 뒤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겠지만 네. 수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들의 연설을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볼 때 사실은 네. 야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야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유를 불릴 만한 발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야유를 보내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저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부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나갈지 사실 법안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셨고 네. 그 해결책을 얘기했으니까요. 제발 저렇게 싸우려고 말꼬리 잡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협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나는 이 전임 정부의 그림자만 쫓아다녀서는 절대로 앞서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왔든지 간에 네. 이미 선거를 통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지금 국민들은 전임 정부가 어떤 무능이 있었느냐에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현 정부가 얼만큼 유능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내느냐 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야당을 발목 잡는 집단, 반대만 하는 집단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는 상대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다수당인 야당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 국정의 그 동반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돼요. 또 그걸 통해서 그래야만 국민들께서도 아, 여당이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야당이 다수석의 의석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의석만 믿고 지금 저렇게 발목을 잡아?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야당을 압박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과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께서 대통령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 지금 국회의 이런 그 난맥상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야당의 지도부들과 자리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 보면 했는데 안 했는지 안 했으니까 안 하신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당이 어떤 이 문제들을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는 유능함을 보여주고 싶지만 또 야당의 적극적 협치 모습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한 차례 지금 민주당 지도부들과 식사하자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민주당이 거절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그때 이제 뭐 말씀으로 하시고 그게 이제 정권 완전 초반이잖아요. 네. 지금 그때 한 번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야당도 찾아오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통령하고의 이런 자리도 한번 만듭시다. 이런 제안을 왜 지금 또 공개적으로 못 하시냐 이런 좀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제안을 했고 다만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진짜 현장에 와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대표가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당으로서 협치해야 빨리 원구성하고 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 여당의 무능함 알고 있다. 앞으로 유능함 보여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조직 구성이 돼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그 뭔가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100일이 다 돼가는데 저희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우선 만들어 주시고 저희의 유능함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보하고 있습니다. 더 양보하라고 하면 아마 저희는 더 하겠죠. 오늘도 이제 마지막 10시에 만나죠. 10시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많은 양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그 유능함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전임 정부 때도 제가 이제 국회에도 근무했는데 최종 국정의 책임은 누구 양보를 떠나서요 대통령과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국정 책임은 거기가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 민주당이 그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도 찬성 당론을 해줬고 추경도 합의 처리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에 들어가면 뭐 서로 간에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너무 많이 양보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 있더라도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 진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짧게 한 말씀 드린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달여 만에 3달도 안 돼서 30% 초반까지 급전직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전 정부 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오만한 모습 보이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지율도 높고 네. 정말로 국민 여론도 문재인 정부 막 욕하고 있으면 조금 뭐 비판해도 됩니다. 근데 총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름 16번, 민주당 12번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막 하는 거를 국민들 볼 때는 야, 또 탄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이전에 박홍우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했던 탄핵이라는 그 표현이 후폭풍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우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또 윤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는데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응하지 않겠다. 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박홍우 원내대표가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국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협치를 바란다면 또는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죠. 원내에서 제1당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이 저급한 이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또 발끈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도어 스태핑을 해가면서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만약에 그 직설적인 화법이 그대로 나왔다면 아마 발끈했을 거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탄핵 얘기가 아무 데서나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탄핵은요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달 반 동안 무슨 불법 행위가 있다고 뭐 지지율 떨어졌다고 탄핵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탄핵에도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야당 국회 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탄핵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과거 같으면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홍근 원내대표를 저렇게 취급하면 안 되죠. 물론 대통령이 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꺼내서는 안 될 최종 순간에만 꺼낼 수 있고 그것도 불법 행위가 막 언론에 온갖 보도에 나왔을 때 그때 꺼내들 수 있는 게 탄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2달 반 만에 지금 꺼내놓고서 자,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홍근 원내대표 본인이 그 꺼냈던 그 거친 표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일개 의원 취급 비슷하게 발언한 부분은 그것도 좀 거칠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구성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늘 10시에 한 번 더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그 이견이 다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장께서는 잠정적으로는 내일 오후에 본회의를 좀 소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최종 타결이 내일 오전에도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본회의는 또 연기하는 것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10시에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좀 지켜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데 며칠째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54일 지금 너무 긴 거 아닙니까? 헌 의원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의원도 지금 네. 언제까지라는 그 뭐 질문에 세비 받지 마라 이런 비판 여론까지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비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음. 오늘은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좀 그럼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보 좀 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네. 저희가 수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다수당이었으면은 뭐 이렇게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근데 작다 보니까 7개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임위를, 네. 상임위원장을. 근데 그 7개 중에서도 2개는 그냥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그냥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5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네.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 상임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달라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싫다면 기존의 여당이 갖고 있던 이 상임위를 당신들이 하시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저는 꼭 설명드리고 싶었었고요. 하지만 아마 오늘 양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원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 오늘은 될 것 같습니까, 네, 원의원님? 지금 일단 행안이랑 가방위가 지금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들립니다. 과방위랑 행안위를 국민의힘은 둘 중에 하나만 민주당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아니다. 둘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을 앞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할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 경찰국. 내에 경찰국 신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총경들이 또 그 회의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찰 내부에서의 반발도 꽤 큰 상황이 있고 지금 차관 회의까지 통과는 됐습니다만 네. 이게 과연 정부 조직법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는 거라서 그거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은 행안위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위원장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과방위는 왜 그렇습니까? 과방위는 이제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거기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방송들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노조가 장악되어 있다, 방송이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여당이 이 과방위에서 방송을 뭔가 이 정부의 입맛대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또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저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겠네. 그러려면 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있으니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지금 이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네. 뭐 그러면 하나씩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시청자분들께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은 이제 일견 맞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기립해서 법안이 다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라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밀어붙이지 말아야 될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법안들 그런 것에 대한 견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장을 말하는 거지 위원장이 막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위원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사회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그 운영 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제가 한 번만 지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오늘도 안 되겠네요. 분위기가 일단 뭐 그리고 25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기도 합의를 해놨으니까 아마 오늘 22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말이 또 좀 여유가 있죠. 아마 우리는 대개 보면 왜 막바지에 뭐 벼랑 끝에 가서 타결되고 뭐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죠. 일요일에 될 가능성이 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셀프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셀프특혜,
특혜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셀프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아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2년 전에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론의 압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철회한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유공자 이제 법안 내용을 이제 앞으로 나오면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뭐 사망하거나 뭐 이런 실종되거나, 이제 예. 유족들 지금 뭐 유족들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망하거나 한 분들에 대한 보상 이것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한테 뭐 대학 입시에 특례를 준다든가 뭐 취직하는데 또 뭐 가산점을 준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뭐 연좌제 비슷한 뭐 이런 개념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특히 지금 20, 30대 이제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공정하고 어긋난다. 이미 민주화 유공자에 관해서는 과거에 여러 차례 뭐 그 혜택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아마 보면 이제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 여론의 일반적인 지지를 받기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사적 채용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지금 고민정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 됐던 인사들을 경질시키라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다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채용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처음에는 조금 실소가 나오던데, 네. 저를 두고서도 당신도 결국은 공채인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아냥되던데요. 저 그 당시 나름 꽤 검색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네. 방송만 14년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었던 아나운서였었고 네. 그러한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죠.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네. 제대로 알아보고 하든지 그저 말꼬투리만 잡으려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보면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고민정 의원도 공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나는 검색하면 이름이 나오는 방송을 14년 한 유명한 아나운서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민영 대변인이 또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인재가 전국에 당신 하나뿐이겠느냐. 능력 밖에 무언가가 개입됐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인 찬스이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사적 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사안이 저렇게 고민정 의원과 이제 박민영 청년 대변인인가요? 저렇게 붙는 모습이 저렇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것 같고요. 본인이 뭐 14년 아나운서 경력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질과는 다른 문제들 같아요. 박민영 대변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본질로 들어가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외가 친척이 뭐 6촌인지 8촌이 있다는 거, 또 40년 된 직위의 아들이 들어온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사적 채용이고 젊은이들 특히 정년층이 볼 때는 이건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두 사람 간의 논쟁으로 가다 보면은 본질이 흐려지고 이제 감정 싸움으로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젠가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또 다른 여성 아나운서가 뭐 고 의원에 대해서 또 나는 더 뭐 오랫동안 아나운서 생활 이렇게까지 또 뭐 확전이 되고 뭐 개입을 하던데 사실상 지금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보라는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 어찌 보면은 제대로 실체를 보라는데 다른 걸 가지고 지금 너무 격가져 가지고 붙는 모습들은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더 오래된 여성 방송인이 어떤 얘기했는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주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바로 그 더 오래된 여성 방송인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도 1989년 MBC 공채 출신이고 이후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자신은
국민 토론 배틀, 국민의힘의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일종의 시험을 쳐서 정당 대변인단에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했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있던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남편인 조기영 시인을 강사로 초빙한 그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박민영 대변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적 채용.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사적 채용의 원조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게 유료 강사예요. 네. 그냥 무료 강사라면 혹시 모르겠으나 유료 강사예요. 근데 유료 강사를 자기 남편을 추천해서 남편이 강의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해요. 이제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99%가 추천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형식 논리고, 여하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유료 강사로 초빙을 했다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 충돌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적 채용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거는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자꾸 박민영 대변인하고 이 갈등,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별로 그렇게 득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고민정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민영 대변인이 지적을 했더군요. 그거 사실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고 나면은 자기 발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저도 패널 할 때랑은 좀 다르게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었나, 내 철학이 뭐였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이 손 안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살피고 나서 발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민정 의원이 지금 너무 말을 가볍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좀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특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살려서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사적 프레임이라는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부터 잘못됐고 지금 사례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셀프 지금 법 때문에, 이 민주당 유공자법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적 채용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고민정 의원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고민정 의원께서 본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논쟁이 굉장히 소모적이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프레임을 옮기기 위해서 오히려 격가지를 가지고 너무 크게 싸우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뭐였냐 하면, 대통령실에 왜 민간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 이원모 비서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자격으로 역할을 했느냐. 과거에 비행기에 1호기에 그 기업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 태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같이 저도 1호기 타봤고 그때도 태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태웠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각 순방 행사에 갔을 때 정확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 역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 가서 정확한 역할이 뭐였는지를 지금 청와대가 해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갔었고, 그다음에 또 선행해서 가서 다녀온 다음에 또 다시 먼저 출국을 해가지고 행사에 다 관여를 했고, 그리고 1호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1호기를 타고 들어온 거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질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행위들,
그 어떤 행위를 어떤 자격으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청와대에 지금 대통령실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그 여야의 대변인들끼리 지금 논쟁을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께서 이건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보실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찍어주는 게 고민정 의원의 역할이고 네. 또 그거를 정확하게 방어할 수 있다면 방어하는 게 그 여당 대변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징계를 받고 전국을 돌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홍준표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대표가 전화 왔을 때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논쟁을 삼지 마라. 그냥 자명하시는 게 옳다. 사법 절차에만 집중을 하세요. 사법 절차가 돌파가 안 되면 탈당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또 탈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내가 부탁을 했죠. 자, 저런 충고 뭐 이런 걸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 대표직을 멈추고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등장한 게 있는데 존재감이 더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차기 당대표 지지율을 물어봤는데 당대표에 적합한 인물 이준석 당대표가 차기 당대표에도 적합한 인물로 1등입니다. 안철수, 나경원, 그다음에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권영세 뭐 이런 순으로 가는데 야, 이게 광주, 전라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29%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고 2위인 안철수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 15, 광주, 전라에서 9%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3.1, 60세 이상에서는 26%. 기현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또 당원들이 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라봐야 될 지점은 본질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잘 나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대표죠? 예, 네. 이준석 대표의 지금 자맹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 2, 3주 정도 지금 계속 자맹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저희의 지지자들이 왜 저렇게 여론조사에서 저분께 표를 줬을까라는 그 본질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걸어왔고 그리고 또 다른 중도층에 계셨던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었던 지점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게 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서 우리 지지층이든 또 다른 중도층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경우 우리 왜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팬덤 형상이 뭐 많건 크건 간에 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대남들을 중심으로 팬덤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과외 대선 후보급으로 있지는 않죠. 네. 있는 데다가 최근에 저런 거는 저는 대중성과 인지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당 대표에 적합한 인물보다 네. 이준석이라는 그 이 이름 자체가 물론 그게 악명이든 뭐 유명이든 간에 유명세이든 간에 그 대중성이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인지도 그냥 아는 이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안다. 아마 그 차원의 조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실제 내년 6월에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뭐 다시 내가 출마를 하겠다 당대표로라고 했을 경우에 저런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두고 봐야 되고 변수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네. 저는 흥미롭게 좀 본 게 뭐 지역도 그렇고요.
TK 쪽에서도 높고 이준석 대표가 보통 지지세가 강하다는 게 20대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저 조사에 보면 60대 이상에서도 가장 높아요. 네. 그리고 인지도로만 본다면 이준석 대표 못지않은 안철수 의원도 있고 여러분들 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윤핵관들도 있고 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뭐 조심스럽지만은 경찰의 수사 결과도 봐야겠습니다만 그걸 봐야죠. 예, 그걸 그러겠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은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역 순회한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지지세가 붙는다고 한다면 특히 뭐 많은 당원들이 가입한다면 또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당원 모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SNS로 오늘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일단은 계속 거듭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 모집은 계속 하고 있고 아마 6개월 뒤에 본인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의원은 돌아온다면 또 내홍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의견,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당의 내용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이 다 이제 잘 돌아간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갈등이 더 깊어질지 뭐 6개월 뒤에 있는 일은 저희가 한번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고 민주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8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컷오프 후보 3명을 선출하는 그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이번 달 28일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강병원, 박용진 일단 반명 단일화하자라고 그냥 단일화 합시다 우리. 뭐 서른 의원 그리고 뭐 그 더 청년 이동학이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그냥 반명으로 모두가 다 단일화하자. 우리 뭐 97그룹 4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후보 7명 다 단일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약간 좀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 게 박주민, 강훈식은 논의는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한 발 깊숙이 발을 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컷오프가 진행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너무 짧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과연 단일화를 반 이재명만 하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게 맞냐. 뭔가 가치의 연대라든지 우리가 함께 단일화해야 되는 명분이 중요한데 지금 무조건 한 사람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이 다 모이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쉽게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다 같이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당원들, 국민들께. 당대표는 지금 중앙위원이 70%, 그리고 여론이 30%, 일반 여론이 30%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나의 주장이 과연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한번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해내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컷오프 이전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단일화를 함께 하자, 추진하겠다는 큰 방향을 선언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부터 스크럼 짭시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컷오프 이후에는 당연히 그걸 열어놓고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일화라는 것이 논의되려면은 가치라든지 또는 당의 혁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점이 있어야 된다. 자, 이재명 의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이재명 의원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걸 막아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화면 보겠습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 서로 단일화 제안 나오고 논의 오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한 입장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사전에 단일화 제안을 같이 경쟁자이잖아요. 한 분만의 제안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자, 보신 것처럼 뭐 대답하기도 싫다,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당연히 본인 그런 입장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대답을 안 하니까 표현이 예.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읽혀요.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뭐 그거와 상관없이 어대명 현상이 있어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 또 실제 28일 날 3명 아닙니까? 3명으로 줄이는데 하나는 뭐 이재명 후보일 것이고 이제 2명 뭐 해서 그 셋 중에서 이제 경쟁을 하더라도 아마 이재명 의원을 능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금 민주당 주변에 거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은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신경 안 쓴다. 뭐 약간 그런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또 탄탄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뭐 개딸, 개혁의 딸 뭐 이렇게 부르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 찾아가고 막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그 모습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딸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저희 지역 사무실에 오셨던 분들인데 절 지지한다, 응원한다. 오는 김에 자기 같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 요구사항들 이렇게 쭉 정리해서 주셨어요. 자, 지지층을 흔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대선 때는 그렇게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던 사법 리스크를 이제는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꺼내 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서른 의원도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수상 결과를 빨리 내놓고 그리고 국민에게 이런 게 사실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측에 그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빨리 판정해서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면은 이재명 의원은 무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저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성남시에 자료가 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좀 이게 자료 없어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가 없었는데 이제 이재명 의원의 친형 강제 입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성남시에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8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남시청에서 7건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게 준 연구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규정 위반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건데 그럼 뭐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28일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전당대회 상황도 유념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정진웅 차장검사가 있는데 어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없어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검찰하고 이제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께서 그때 증거인멸 시도하려고 했었던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1심 판결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무죄 이제 결론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사건은 이제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상해 부분은 무죄이지만 독직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 결론이 이제 번복이 됐습니다. 일단 항소심 판결은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짧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확보한 게 곧바로 분리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이 굉장히 짧은 면, 그리고 피해자가 비번을 이렇게 입력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람을 때릴 의도보다는 이 휴대폰을 뺏기 위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입장이 뭐 따로 낸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은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해서 피해 진술도 하고 증인까지 섰던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사실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검찰에서 상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소식들을 모아 봤습니다. 자,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연일 화제고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매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행사가 됐는데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따라하는 모습들, 저런 게 이제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네, 뭐 올해의 최고의 이슈, 올해의 최고의 스타는 의정부 그 학생들이 어떤 것을 연출하느냐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인데요. 아까 네. 처음 보신 건 우영우, 그렇죠.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자폐장애인을 연기하고 있는 우영우에 대한 그 패러디이고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거는 왼쪽엔 손석구 배우인데 워낙 인기 핫스타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윌 스미스 관련해서 이제 시상식에서 빵 때린 건데 그 어린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띠부실까지 저렇게 재치 있게 연출을 했고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분은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네. 사실은 조금 키가 커서 그 오은영 박사님은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또 오은영 박사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 인물이기 때문에 패러디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윌 스미스 사진 하나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다 좋은데 윌 스미스 사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분장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흑인 비하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지적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은 학교 측에서 입장 해명이 나왔습니다. 학생 자치회에서 이 본래 얼굴 색이고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칠을 원래 한다거나 좀 까무잡잡한 스타일이다. 네, 흑인 비하성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일부러 가장해서 얼굴 칠한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제 해명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너무 비슷해 보여서 키도 크고 덩치도 비슷해가지고 사실 똑같아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흡사해서 논란이 저 깜짝 됐던 것 놀랐습니다. 같은데 네. 과거에 사실 의정부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한번 이슈화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하진 않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학교에서도 이런 논란들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체 검열도 한다고 합니다. 사전 검열도 해서 이런 건 좀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니까 뭐 그 검열을 거친 거기 때문에 크게 또 논란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드는 그렇게 뭐 귀엽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북한을 소개하는 11살의 북한 소녀 유튜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I'm Song Ai-im from Pyongyang. I'm 11 years old and 5th year in the primary school. Have you ever been to Pyongyang? Well, if you come here, you'll be totally surprised. You may wonder how I could speak in English this fluently, right? A week ago, I was starting to lie down sick. Temperature was 39 degrees. Just then, the doorbell was rang. Who on earth could it be? It was the military doctor.
They were here to deliver medicine to all of the people who were sick. At that moment, me and my mum just cried and cried like a baby. Today I'm coming home after school. Oh, isn't it so hot? Well, I wish that I had something refreshing to eat. Does that rain freeze? Me too. 자, 저 임송아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그런 유튜버로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집안도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임송아 양은 이제 키즈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네. 11살 꼬마인데요. 북한 최고의 지도층의 자녀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 같은 경우는 런던 주재의 북한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 소식도 태영호 국민의 의원이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임준혁 씨의 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또 외할아버지의 신분입니다.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사망한 리을설 언수라고 해서요. 빨치상 활동공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인민군 언수 칭호를 받을 정도로 북한 내 최체 고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렀을 상황이고 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만큼 북한의 굉장히 저명한 이제 집안의 딸이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유튜버가 이제 영어도 막 잘하면서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군의관이 직접 와서 약해주고 하는 모습이 체제 선전 아니냐 다수의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 일부 그래서 각 그 채널이 폐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채널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촬영해서 공개하는 영상이 사전 검열을 다 거치지 않았을까요? 거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죠. 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저런 활동을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아무리 최고위층의 뭐 무슨 손녀라고 뭐 할지라도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은 당의 검열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그런 그 가정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좋은 곳이고 아파트도 그리고 북한에서는 저런 곳들이 많은지 어쨌는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임송아 양이 사는 곳은 아마 좋은 아파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배경으로 좋은 모습들을 촬영해서 선전물처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뭐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선전물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 어제 춘천의 한 테마파크에서 19명이 탄 놀이기구가 건물 9층 높이인 21m에 멈춰 섰습니다. 이용객들이 2시간 넘게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멈춰있고. 안전 확인상 필요하다라고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자, 테마파크 굉장히 유명한 테마파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기에 가려고 긴 줄도 서고 또 논란도 됐던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놀이기구가 멈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5번째입니다. 처음에 5번째나 됐습니다. 4번째는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죠. 드래곤 코스터가 이제 운행 중 멈추는 사고들이 있었는데 또 일부 사고는 시범 운영 기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안전 조치나 여러 가지 점검을 했겠거니 했는데 또 다시 5번째 사고는 이 타워 전망대 25m 지점입니다. 네. 25m면 굉장히 높은 높죠. 구간인데 문제는 여기 19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이제 레고랜드 그 업체 측에서 40분 동안 이제 자체 구조를 하려다가 못해서 이제 결국 소방관들이 이제 나와서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2시간 40분 만에 탈출이 됐습니다. 그 위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찔하고 그럼요. 성인도 마음을 자제하기가 어려운데 어린이들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구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사고를 빨리빨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거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군요. 자, 그리고 일주일 전에 다른 지역인데요. 경주에 또 테마파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m보다 훨씬 높은
봐도 그냥 아찔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일단은 업체 측에서는 일시적인 과전류로 이제 퓨즈가 손상이 돼서 안전 센서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멈추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놀이기구의 운영 중단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경위는 더 조사를 할 예정인데 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냥 잠시 잊혀지고 또다시 사고가 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저기 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여지가 굉장히 커서 심리 치료랑 배상이나 이런 문제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테마파크가 또 많이 있고 또 많이 또 생길 예정이 있는 곳도 있겠죠. 더 안전에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고민정 의원이 주최한 강연 거기에 자신의 남편인 조기영 시인이 강의자로 나섰다는 게 또 사적 채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지적을 소개해 드렸는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인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사적 채용이라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지적이 조금 다소 좀 적절치 못했다라고 고민정 의원은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좀 방송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